소설 들려주는 여자. 멀리 창밖이 소란스러웠다. 중고 가전제품 삽니다. 고장난 제품 수거합니다. 확성기 소음을 이불처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그는 눈을 떴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모두 삽니다. 좁다란 방에 한 귀퉁이씩을 차지하고 있는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를 차례대로 일별했다. 팔거나 내놓을 만한 것이 있나 헤아려 보는 동안 잠이 완전히 깼다. 그는 남의 기지개 대신 켜주듯 건성으로 기지개를 켜고는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이름은 달리였다.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니었다. 저 유명한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 화가보다 70여 년 늦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 달리 할 말도 없었다. 별것도 아닌 그 문장이 기이하게도 몇 날 며칠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달리라고 새겨진 명찰을 가슴에 다는 꿈을 꾼 날, 그는 제 이름을 달리로 바꾸리라 결심했다. 물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장, 그의 꿈의 이미지로 구현된 문장들은 그 외에도 여럿 있었다. 내 머리맡에서 불행이 뜨개질을 한다. 어린 이란 여자가 온다. 이 세상은 굴조개로니 나는 칼로써 그것을 열리라. 하지만 이름을 뜨개질이나 이란 여자, 굴조개 따위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달리가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철을 탄 것이었다. 열차에 오르기 직전 그는 자신의 옛 이름을 선로에 슬쩍 떨어뜨렸다. 열차가 버려진 이름을 밟으며 출발하는 순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공기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랄까. 왕이 참수당해서 갑자기 왕위에 오른 어린 왕세자가 된 기분으로 그는 컴컴한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너저분한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잘한 무언가가 맨발바닥을 찔렀다. 욕실 앞에 다다랐을 때는 제법 큰 놈을 밟았는지 따끔하기까지 했으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늘은 휴가의 첫날이었다. 제가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까? 어제 달리는 입사하던 날 딱 한 번 보았던 사장을 두 번째로 보았다. 아니, 잘했네. 그러니 우리가 아니어도 자넬 원하는 회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걸세. 그게 끝이었다. 그가 사장을 세 번째로 볼 일은 없을 터였다. 젖은 머리카락에 비누를 문질러댔다. 습기를 머금은 비누는 짓무를 대로 짓물러 있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맥없이 으스러졌다. 입사 한 달 만에 시작은 있으되 끝은 없는 잔인한 휴가를 통보받고 나서 달리의 뇌리를 퍼뜩 스친 생각은 사장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예전에도 한 번 들었다는 거였다. 누구에게 들었지? 언제 어디서 들었지? 상대를 배려해주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의 힘과 지위를 재확인할 뿐인, 그럼으로써 상대에게 오히려 더 큰 모욕을 주는 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들었다는 자괴감이 그를 씁쓸하게 했다. 빤지 오래된 수건에서 쉰내가 났다. 그는 미간에 내천자가 새겨지도록 인상을 쓰며 몸 구석구석에 물기를 닦았다. 어떻게 들어간 회사였던가. 언제쯤이면 나도 남들처럼 안정된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눈 사이 시냇물이 더 깊어졌다. 다시 취업정보 사이트를 들락거리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오지 않는 합격 통보를 기다리거나 혹은 불합격 통보를 받고도 애써 괜찮은 척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자 인생이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배식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달리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발에 물기를 훔치다가 그는 동작을 멈추었다. 발바닥과 발 뒤꿈치가 만나는 부분에 굳은 살 가운데 무엇인가 박혀 있었다. 세상에, 압정이었다. 이런 게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단 말인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하기야 청소라는 걸 당최 해본 적이 없으니 압정이 아니라 이집트 미라의 뼈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다 해도 몰랐으리라. 젖은 발바닥 위에서 은빛으로 도도하게 반짝이는 제 불결함과 게으름의 징표를 내려다보며 그는 앞으로 청소를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실내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 압정을 빼냈다. 붉은 액체가 푸른 타일 바닥에 점점이 떨어졌다. 비로소 둔통이 느껴졌다. 달리는 쉰내나는 수건으로 발바닥을 누르며 깨금 발로 욕실을 나왔다. 중고 가전제품 삽니다. 고장난 제품 수거합니다. 확성기 소리가 여태 그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목소리 하나가 떠오른 것은 넌 괜찮은 애야. 그러니 나 아니어도 너 좋아해 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야. 살다 보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닌데 늘 벼르기만 하거나 미루기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 달리에게는 그곳에 가는 일이 그러했다. 못 견디게 가보고 싶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고 바랐던 곳.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었던 20살 시절. 그녀의 목소리가 되살아난 순간 그는 결심했다. 오늘 그곳을 찾아가 보자. 어쩌면 이 남루한 휴가를 특별하게 바꿔주는 일대 사건이 될지도 모르자는가. 그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몸속의 피가 어느새 20살 무렵의 지도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골목 중간에 세탁소가 있어. 그럼 넌 제대로 찾은 거야. 그 골목을 쭉 따라가. 끝까지 가면 낡은 한옥 한 채가 나올 거야. 달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녀의 묘사는 무책임하리 많지 간결했다. 막상 도착해보니 골목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마저도 사방팔방으로 얽혀 있어 달리를 막막하게 했다. 지형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컸다. 벌써 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는 골목들이 갈라서는 지점에 망연히 서 있었다. 싱싱한 수박이 왔어요. 달고 시원한 수박이 왔어요. 어느 골목에선가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목이 말랐다. 그는 끌리듯 발을 들었다. 왼쪽에서 첫 번째 골목부터 들어갔다. 주홍빛으로 만개한 능소화가 담장 위에 탐스럽게 늘어진 저택들이 나타났다. 고관 대작들이나 살 법한 이런 골목에 세탁소가 있을 것 같진 않았다. 두 번째 골목 안에서는 건물을 허무는지 새로 짓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쪽도 아웃. 세 번째 골목 안에는 지구대 초소가 있었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자 달리는 괜히 마음이 불편하여 그 길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지난 몇 해 사이에 세탁소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그는 네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어인 일일까? 전경 일개 소대가 이열 종대로 줄 맞춰 구보를 하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들이 똑같아 보였다. 아무렴 전경에게 어찌 표정이 있으랴. 달리는 시선을 내려뜨렸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군홧발을 보고 있으려니 눈앞이 어지러웠다. 군아들은 서로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같고 그림자까지 똑같았다. 수십 개의 똑같은 발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손으로 벽을 짚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전경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어지럼증도 가라앉았다. 골목 중간에 자리한 조그만 상점이 눈에 띄었다. 간판도 없이 파라솔 탁자만 문 밖에 달랑 내놓아 겨우 상점꼴을 갖춘 구멍가게였다. 달리가 그 앞으로 가자 가게 안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던 노인이 평일 대낮에 젊은 놈이 일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다니냐는 듯 그를 흘겨보았다. 달리는 빙과류 냉동고에서 수박맛 아이스바를 꺼냈다. 노인이 웃으며 잔돈을 거슬러 주었다. 평일 대낮에 일 안 하고 싸돌아다니는 젊은 놈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리라는 듯 친절하게. 혹시 이 근처에 세탁소가 있지 않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세탁소가 있는 골목 끝에 한옥집이 있다던데 모르세요? 아, 글쎄, 세탁소 같은 건 이 동네에 없다니까. 노인은 재차 도리질을 하더니 잔돈 거슬러 주느라 내려놓았던 부채를 찾아주었다. 달리는 머리를 숙여 보인 후 돌아섰다. 가게를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러세웠다. 가게 안쪽에 딸린 방에 미닫이 문이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총각, 전 보러 왔어? 얼굴이 검버섯으로 뒤덮인 노파 하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달리가 찾던 골목의 중간에 있는 것은 세탁소가 아니라 옷 수선집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세탁소와 구분이 되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그에게 길을 일러주었던 그녀가 헷갈릴 만도 했다. 아무튼 길을 제대로 찾아온 셈이었다. 수선집을 지나 고만고만한 단층 주택 사이를 걸어 골목의 끝에 이르자 마침내 오른쪽에 덩그마니 한옥 한 채가 나타났다. 밖에서 보니 점집이면 을의 대문 위로 솟아있게 마련인 대나무도 없고 빨간색, 흰색 기도 보이지 않았다. 달리는 빗장과 손잡이만 쇠붙이로 제작한 예스러운 형태의 나무 대문 앞에 섰다. 오른쪽 문짝에 입춘방인 양 세로로 긴 종이 쪽이 나붙어 있었다. 사주 궁합 토정 비결 2,000원. 숫자 0의 개수를 되짚어 보았다. 1, 10, 100, 1000, 2,000원. 설마. 이해할 수 없는 농담을 들었을 때처럼 달리는 눈만 끔벅거렸다. 2,000원이라면 겨우 지하철 왕복 요금 아닌가. 1인분에 2,000원짜리 삼겹살 집처럼 점집에도 가격 파괴 바람이 부는 것일까. 대문은 빗장이 풀린 상태였다. 오른쪽 문짝을 밀자 천년 묵은 원한을 가진 귀신의 목구멍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하게 날카롭고 기괴한 쇳소리가 났다. 대문 안의 풍경은 여느 살림집과 별다르지 않았다. 담장을 따라 새죽이 심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이었으나 그마저도 밤새 급조한 드라마 세트장처럼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헛기침을 하면서 달리는 인기척 없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옛날식 수도가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점집에서 애를 키우나?
플라스틱 대야에 반남아 차있던 물에 노란색 장난감 오리가 떠 있었던 것이다. 사주 보러 오셨어요? 한복 차림의 여인이 달리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얼떨결에 인사부터 했다. 여인은 이마가 좁고 눈이 작고 코가 납작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평범한 외모였다. 설마 이 여자는 아니겠지? 수년 전 그가 들었던 바와 판이하게 다른 얼굴이 아닌가. 달리는 침을 삼켰다. 혀끝에서 조금 전에 먹었던 아이스바의 인공적인 수박 맛이 났다.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렇지. 점쟁이는 그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여인을 따라간 달리는 이윽고 닫힌 창호지문 앞에 섰다. 점집 내부는 어둡고 음산할 거라는 예상과는 딴판으로 햇빛이 잘 드는 실내는 밝고 산뜻했다. 방 안쪽에서 옅은 향냄새가 풍겨왔다. 그녀일까? 정말 그녀가 있을까? 문 너머에 있을 누군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달리의 몸이 가느다랗게 경련했다. 그녀는 달리의 과 동기였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달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얼굴이 그리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친해지고 싶다든가 사귀고 싶다든가 하는 종류의 현실적인 욕망과 전혀 다른 뜬금없이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는 불가해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갈망이 달리를 휩쌌다. 그는 자발적으로 조종당했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도 따라갔다.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낚싯바늘을 자신에게 꿰어놓고 있다고 달리는 믿었다. 그녀가 낚싯줄을 감아당기면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꺼이 끌려갔다. 종강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달리는 우연히 마주친 척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연스러운 말투를 연출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쓴 나머지 그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컸다. 너 어제 혹시 우리 동네에 오지 않았어? 그녀는 대꾸 없이 눈을 크게 뜸으로써 달리에게 다음 말을 재촉했다. 바람이 그녀의 이마 위 머리칼을 흩날렸다. 희고 반듯한 이마가 창문을 열고 나오는 것 같았다. 달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어제 우리 동네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여자애 봤거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네가 아니더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가 달리의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그는 저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너 나한테 관심 있니? 달리도 대꾸 없이 눈을 크게 뜸으로써 그녀의 다음 말을 재촉하고 싶었지만 외마디 신음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버렸다. 아니, 그게 무슨... 그녀가 웃으면서 달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놓았다. 인두의 대기라도 한 듯 그의 어깨가 뜨거워졌다. 기왕이면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애원하게 될까봐 달리는 이를 꽉 물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 닮은 사람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가? 그럼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건가? 역시 그런 거였나? 감정을 언제까지나 서랍 속에 숨겨둘 수만은 없다는 걸 달리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들키고 싶진 않았는데. 이를 얼마나 세게 물고 있었는지 턱이 다 얼얼했다. 달리는 혀로 마른 입술을 핥았다. 할 말이 궁했다. 어깨에 그녀의 손바닥 무늬 낙인을 간직한 채
그는 황망히 자리를 뜨고 말았다. 종강날이 되었다. 달리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고 싶었다. 말로 표현하고 나면 저도 제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지만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그것을 압도했다. 두 사람은 교내 대운동장의 스탠드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니까 저기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녀는 말라 죽은 화분 보듯이 달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거절당했음을 직감했다. 이제 우린 몹시 어색한 사이가 되겠지. 그녀는 내가 부담스럽다며 날 피하려 들겠지. 섣불리 고백한 것이 후회스러웠지만 후회의 본질은 언제나 한 발 늦게 찾아온다는 데 있는 법.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전에 나 닮은 사람 봤다고 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잠깐,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인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와 닮은 사람을 보게 된다더니. 달리가 냉큼 되물었다. 나 닮은 사람 봤다고? 언제? 아니, 너 말고 나. 나 닮은 여자 봤다고. 그는 화분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었다. 얼마 전에 시내의 대형 서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 거기서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 나보다 나이는 좀 많고 몸도 나보다 더 말랐는데 얼굴이 진짜 똑같았어. 어릴 때 헤어진 친언니가 아닐까 의심될 정도였다니까. 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놀라서 얼굴만 쳐다봤는데 나중엔 그 여자가 읽고 있는 책이 뭔지 궁금해지더라. 그래서 서가에서 책을 찾는 척하면서 훔쳐봤어. 그게 무슨 책이었는지 알아? 글쎄, 잠이 두수였어. 그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잠이 두수가 뭔지 아는구나. 하여튼 그걸 보고 있지 않겠어, 그 여자가. 잠이 두순지 뭔지 알기는커녕 생전 들어본 적도 없으나 그렇다고 그녀의 말을 자를 수도 없어 달리는 듣기만 했다. 그 여자는 잠이 두수며 명리학, 역학 등에 대한 책들을 두루 통독하더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점을 나섰다고 했다. 그녀는 심심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여자를 미행했단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 한참 만에 도착한 곳은 웬 한옥집이었다. 담장 안쪽에 점집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금 놀랐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정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점쟁이라니. 용하다고 소문난 곳인지 대청마루에 점보러 온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 차례를 기다릴 엄두도 안 났지만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사주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오싹하게 느껴져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와 달리가 앉아있는 스탠드에서는 농구 코트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였다. 남학생 6명이 3대3 농구를 하고 있었다. 달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거절당했다는 것은 말라 죽은 화분이라도 알 수 있을 터였다. 6 중에서 가장 키 작은 남학생이 자유투를 시도했다. 달리는 저 공이 자신에게 날아와 머리를 강타해서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넌 괜찮은 애야. 그녀가 뒤따라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러니 나 아니어도 너 좋아해 줄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야. 농구공은 골대 안에 안착했다. 달리는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한다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저런 말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니, 거절도 안 할 것이다. 그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나마 이튿날부터 방학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는 집의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떠올려 보았다. 그 점집 말이야,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돼? 달리는 그녀의 거절에 복수하기 위해 그깟 거절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실제로도 마음이 덤덤해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교문 앞에서 갈라섰다. 병 주더니 약도 줄 작정인지 몇 걸음 가다 말고 그녀가 뒤돌아서서 손을 흔들었다. 웃는 듯 마는 듯 살짝 올라간 입꼬리, 유난히 도톰한 눈 밑 애교살. 달리의 머릿속에서 펑 하고 음료수 병뚜껑 돌려 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불현듯 발견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 속에 겹쳐지는 또 하나의 얼굴을. 그는 단박에 이해했다.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그녀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끌렸었는지를. 그 끌림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생 시절의 주소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달리의 중학교 시절 그가 좋아했던 또 한 명의 여자와 매우 닮았다. 그걸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중얼거렸다. 고마워. 점집의 위치를 물어본 것은 실로 잘한 일이었다. 16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온몸에 힘이 솟았다. 점집 여자. 어쩌면 그 여자가 맞는지도 모른다. 선생님은 지금 도시의 어느 한 페이지에 들어앉아 남의 인생을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몸인지 마음인지 못 견디게 근질거렸다. 그는 보폭을 크게 하고 두 팔을 휘두르면서 걸었다. 걷다가 자신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낚싯바늘을 빼내 길가의 쓰레기통에 넣었다. 한 학기 동안 그를 집요하게 끌고 다녔던 그녀의 낚싯줄이 소리도 없이 끊어졌다. 그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조만간 시로 승격될 거라는 소문이 헛되이 떠돌았던 소읍이었다. 그곳에는 무엇이든 하나씩만 있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 절과 성당과 교회도 하나, 결혼식장도 하나, 시장도 하나, 보건소도 하나. 그래봬도 인생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셈이었다. 달리의 관심사도 하나였다. 언제 어른이 될까 하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 마을을 떠나기 때문이었다.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열패감을 감추기 위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마을을 애찬했다. 대도시 가봐야 뭐해. 여기가 최고지. 공기 좋고 물 맑고 사람들 인심 후하고. 난 누가 도시로 가래도 안 갈 거야. 그들 역시 집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대도시로 나가서 성공한다고 다그치리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그들 아닌 자들도 다 아는 얘기였다. 마을에 그녀가 나타난 것은 달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이었다. 늑수구레한 남자 선생들밖에 없던 중학교에 젊은 여교사가 첫 발령을 받아 부임했다는 뉴스는 마을 안팎을 뒤흔들어 놓았다. 수학 선생이자 달리의 반 담임 선생이 된 그는 딱히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신임 교사다운 순수함과 열정으로 남녀 학생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다. 특히 달리를 탐복시켰던 것은 그녀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보편적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동성애가 왜 금지되어야 하지요? 좌측 통행이 정말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 다 진실이라고 믿습니까?
소년, 소녀들은 이 새로운 수학 선생에게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수학했다.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뒤집어주고 매사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하는 그녀에게 경도되었다. 자연히 수학 성적도 올랐다. 피타고라스 정의, 2차 함수며 방정식 같이 딱딱한 교과 과정도 그녀를 거치면 생의 비위라도 감춘 듯 매혹적인 암호들로 변신했던 것이다. 학부모들이야 자녀들이 좋아하는 선생을 좋아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 무엇이든 하나뿐인 마을에서 그녀는 어느 틈엔가 하나뿐인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6월 중순이었으리라. 땡볕이 내리쬐는 오전 9시. 운동장에서 전교 조회가 열렸다. 달리는 대열의 맨 뒷줄에 서 있었다. 날은 덥고 교장 선생의 훈화는 길고 달리는 자꾸 어지러웠다. 심호흡을 하고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흰색 교복을 갖춰 입고 서 있는 아이들 수백 명의 등이 보였다. 뒷모습이 서로 너무나 유사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물이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달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보였다. 똑같이 흰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두 손을 잡고 컨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들처럼 한 방향으로 돌고 있었다. 커다란 원이 만들어졌다. 원은 점점 더 넓어져서 운동장을 집어삼킬 듯했다. 그리고 곧이어 달리는 제 뺨을 짓누르는 운동장의 흙이 싸늘하다고 느꼈다. 양호 선생이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의식을 되찾은 달리의 곁에 있는 사람은 그녀였다. 흔히 있는 일사병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녀가 양호 선생의 말을 전했다. 달리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평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혼은 언제 하실 건지 그것부터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른 질문부터 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는 도시락처럼 매일 가슴에 품고 다녔던 물음표들 중 손에 닿는 것을 아무거나 끄집어냈다. 선생님은 왜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눈을 치켜떴다. 반듯한 이마에 가는 주름이 두 줄 생겼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으니까. 16살 소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다. 그럼 다른 과목엔 정답이 없느냐고 달리는 묻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그녀가 팔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기 때문이다. 어때? 좀 괜찮니? 괜찮지 않았다. 제 머리에 얹혀있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자 숨이 가빴다. 괜찮아요, 선생님. 좀 더 누워 있을래? 아니면 선생님이랑 교실로 갈까? 좀 더 누워 있고 싶었다. 지금처럼 옆에 선생님만 있어준다면. 하지만 그녀는 곧 교실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교실로 갈래요, 선생님. 오늘 홈룸이 있잖아요. 책임감 있는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던 달리.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홈룸 시간에 서기를 맡고 있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눈꼬리가 부드럽게 휘면서 눈밑 애교살이 도드라졌다. 웃을 만도 했다. 중학생들의 학급 회의란 건 수준이 빤해서 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의장이 없다 해도 저절로 알아서 굴러갈 만큼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의제는 때가 6월이니만큼 통일에 대한 것이었다. 해마다 우려먹은 주제였으므로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평화 통일을 하자, 북한 주민들을 돕자, 공산주의를 몰아내자 등 결론도 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서 서기 노릇을 하는 달리도 일이 손쉬웠다. 기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샤프심이 부러졌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통일이란 게 뭐죠? 교실 뒤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그녀가 교단 쪽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 말대로 북한 정부를 없애고 통일 국가에 남한 정부 하나만 세우는 거, 그게 진짜 평화통일일까요? 달리는 샤프심을 급히 갈아 끼웠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었다. 몇 줄 남지 않은 칠판의 내용을 회의 일지에 옮겨 적는 그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튿날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조리의 시간에는 옆반 담임 선생이 들어왔다. 수학 수업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종례 시간에는 옆반 선생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에서 아침 일찍 그녀를 연행해 갔다는 소문이 교무실에서부터 복도를 타고 교실로 들어왔다. 어제 어떤 아이가 집에 가서 회의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경찰이 상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소문의 요지는 그러했다. 반장이 비상 학급 회의를 열었다. 도대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떠벌린 아이가 누구냐는 불만이 먼저 터져나왔다. 그것은 학급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미제로 남아야 했기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선생님에게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원래 매사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를 즐겼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누군가 색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반아이 누군가 부모님께 말을 잘못 전한 거라고.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모두 입을 맞추자고 했다. 반아이를 전원이 우기면 증거도 없을 거라고 말이다. 반장을 필두로 몇몇 아이들이 교장실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가 장담해요. 교장 선생이 공책 한 권을 내밀었다. 언제 입수했을까? 그것은 학급 회의일지였다. 반장이 공책을 펼쳤다. 북한 정부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통일은 북한 정부를 인정하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달리가 손을 내저었다. 회의 내용도 아닌 선생님이 지나가듯 던진 이야기를 기록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거기 적힌 문장의 글씨체는 분명 달리의 것이었다. 그는 방과 후 운동장에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가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운동장을 어슬렁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대꾸한 게 다였단다.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어른들은 혀를 찼다. 왜 그랬을까? 달리 할 말이 없다니. 할 말이 많았을 텐데. 누군가는 그녀가 경찰서에서 진작 풀려났으며 이 마을을 아주 떠나버렸다고도 했다. 달리는 수업 시간에도 전보다 더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학 시간이었다. 운동장에서 무슨 체전인가 하는 대규모 행사의 개막식에 선보인다고 여학생들이 매스게임 연습을 하고 있었다. 늑다리 수학 선생이 칠판에 직각 삼각형을 그렸다. 여학생들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공장에서 한꺼번에 대량 생산된 동일 모델의 인형들 같았다. 늑다리 선생이 칠판에 A제곱 이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라고 썼다. 등의 저마다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 표식을 단 인형들이 구령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모이며 여러 가지 대형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마가 뜨거워졌다.
뜨거워서 못 참겠다고 느낀 찰나 달리는 그대로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정신을 잃었다. 양호 선생은 이번에는 일사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장마가 물러나고 폭염이 지나가자 가을이 왔다. 마을은 활기로 가득했다. 학교는 시끌벅적했고 결혼식장은 주말마다 장사진을 이루었다. 마을이 곧 시로 승격되리라는 소문이 구체화되었다. 교회는 증축을 했고 절은 신도 수가 늘었다. 노인들은 건강했고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니다가 곧잘 넘어졌지만 금방 일어났다. 모두들 하나같이 여름의 일은 잊었다. 그 수업 시간을 달리도 잊었다. 그는 그녀가 마을에 오기 전에 그랬듯이 오직 하나만을 꿈꾸고 있었다. 빨리 어른이 되기를, 그래서 빨리 이 마을을 떠날 수 있기를 그는 빌었다. 창호지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일까? 정말 그녀가 앉아 있을까?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점치는 사람을 보러 왔다는 것을 이 용하다는 점쟁이는 알아맞힐 수 있을까? 달리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선생님을 만나면 묻고 싶었다. 수학에 정답이 있다면 정답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문이 열렸다. 점쟁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이가 50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째진 눈으로 달리를 쏘아보았다. 떡 벌어진 어깨며 거먹게 탄 얼굴, 귀와 코에서 턱까지 이어진 구레의 나롯을 보니 사내가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마당에서 도끼로 장작을 팬다 해도 달리는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문지방을 넘지도 못하고 쭈뼛거리는 달리에게 사내가 들어와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내는 횡댕그렁했다. 한쪽 벽면에 병풍이 쳐져 있고 그 앞에 안진뱅이 탁자와 보료가 놓인 게 방안 집기의 전부였다. 달리가 자신의 사주를 적은 종이를 두 손으로 건넸다. 사내는 그것을 제 이마에 문대더니 양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눈을 감았다. 무어라고 주문 읊는 신용을 했다. 마수거리 하는 거야. 행동거지로 보나 말본새로 보나 사내는 그리 신통한 역술인 같지는 않았다. 심지어 달리가 태어난 해에 음력 간지도 모르는지 책을 찾아보기까지 했다. 애초에 점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달리는 뭔가 속은 기분이 되었다. 사내가 두 권의 책을 펼쳐놓고 번갈아가며 읽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직장 문제가 안 풀리는구먼. 달리는 가슴이 뜨끔했다. 여자 문제도 잘 풀린 적이 없고 말이야.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맞기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딱 거기까지였다. 술토에 재성이 암장에 있고 새가 날개를 다치는 형국이라 남방 화운의 발복 하나 만경 창파의 나룻배가 떠 있는데 서북 방향의 호보룬에 따라 물과 흙이 함께 있으니 습토라. 사내는 책을 숫째 읽다시피 했다. 달리는 고장난 가스레인지가 베란다에 몇 달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아침에 트럭이 왔을 때 수거해 가라고 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움에 그의 눈썹이 실룩거렸다. 자, 이제 피용 취기라여 개운할 길을 일러주겠네. 사내가 벼랑간 손바닥으로 탁자를 힘껏 내리쳤다. 에? 뭐라고요? 달리는 화들짝 놀라 가스레인지를 내팽개쳤다. 자넨 말이야, 부동산 중개인이나 은행 직원 같은 걸 해야 돼. 사내는 달리의 사주가 쓰인 종이에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적었다. 그 옆에 다시 은행 직원이라고 썼다. 그 와중에도 글씨체에 신경을 쓰는지
획 하나 그을 때마다 한 세월이 흘러갔다. 달리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말이다. 서점에서 역학책을 읽고 있었다던 여자. 그녀는 정말 선생님이었을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사내가 실눈을 뜨고 그를 주시했다. 눈매가 양쪽으로 더 찢어졌다. 험악한 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늘 골탕만 먹는 멍청한 악당처럼 미워할 수 없는 구석도 엿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아직도 수학을 가르치고 계실까? 달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복채가 정말 2,000원입니까? 사내가 상체를 뒤로 젖히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방문 쪽에 대고 고함을 쳤다. 여보, 인제 들어와요. 이마가 좁고 눈이 작고 코가 납작한 여자가 웬 쟁반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쟁반에는 시루떡과 수박이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이 2,000원어치가 훨씬 더 되어 보였다. 오늘이 개업날이라고 여자가 수박을 권하면서 입을 뗐다. 그래서 당분간 저렴한 가격에 손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였다. 예전에도 이 자리에 점집이 있었는데 터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시내로 진출했다고 사내가 거들었다. 축하할 일이네요. 개업을 한 점쟁이 부부에게인지 시내로 진출했다는 옛 점집에게인지 말해놓고 보니 축하의 대상이 불분명했다. 어떤가? 점괘가 잘 맞는 것 같은가? 사내가 상체를 달리 쪽으로 기울이며 어울리지 않게 눈웃음을 쳤다. 달리는 마치 입에 음식물이 들어있어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듯 열과 성을 다해 시루떡을 씹었다. 사내도 대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는지 곧바로 말을 이었다. 미래가 궁금하면 과거를 잘 살펴보게. 과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젊은 양반이 사주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점쟁이도 인간이야. 부처도 불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는데 점쟁이라고 실수를 안 할까? 달리는 제 사주가 적힌 종이를 돌려받았다. 그것을 2번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말이야, 세상에 정해진 게 어딨어? 인생에 정답이 어딨나? 사주는 사주고 우린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오늘 점집을 개업한 역술가가 첫 손님의 사주를 봐준 뒤 할 말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 했으나 달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달리 할 말도 없었다. 시루떡이 차지고 고소했다. 그는 떡고물이 묻은 손으로 수박을 집었다. 수박도 달고 시원했다. 예의 귀신 목구멍 쇳소리와 함께 달리의 등 뒤에서 대문이 닫혔다. 생애 최초의 점집 탐방은 그렇게 끝났다. 그는 옷 수선집이 있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몇 발짝 걷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이 간지러웠다. 무시하고 걷자 간지러움은 따가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왼발에 체중을 싣고 서서 오른발에 구두를 벗었다. 흰 양말바닥에 피가 배어나와 있었다. 깔창에도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아, 압정이 꽂혔었지. 오늘 아침의 사건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하철 왕복 요금 2,000원으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긴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침부터 피를 흘린 탓일까? 가벼운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피를 닦아낼 만한 것을 찾아 바지 주머니를 뒤졌다. 2번 접혀있는 종이를 펼쳤다. 부동산 중개인, 은행 직원. 점쟁이 사내의 필체가 그새 눈에 익었다. 달리는 골목 한가운데 외발로 서서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 직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답이 쉬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도 정답이 있을까? 달리는 자신의 일생을 2번 접고 1번 더 접어 구두의 깔창과 양말 사이에 끼웠다. 갈 길이 멀었다.